자, 먼저 디스트 이거 그러니까 조회 명령어란 얘기는 우리가 도면에서 어떤 내용들을 조회할 때 찾아보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게 조회 명령어인데 이거 말고도 뭐 id라든지 혹은 뭐 db 리스트라든지 뭐 db 리스트 같은 명령어들이 있는데 얘는 쓸 일 없으니까 id 하나만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각형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id 명령어 실행하고 클릭하면 아이고 내가 지정한 점에 x, y, z 좌표를 찾아줍니다. 이렇게 내가 지정한 점에 x, y, z 좌표를 이와 같이 찾아줍니다. 자, 이번엔 디스트 얘는 많이 사용합니다. 디스턴스 명령어예요. 디스트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러면 내가 선택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그리고 각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근데 다시 보세요. 제가 각도를 임의대로 했습니다. 디스턴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런데 각도가 정확하게 22도가 나오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각도가 소수점이 안 나올 겁니다. 거리는 분명히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나오는 걸 확인하는데 각도는 소수점이 안 나옵니다. 자, 그거는 유니트라는 명령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니트라는 명령어를 같이 실행해 봅니다. 유니트를 실행하고 나면 이렇게 나옵니다. 거리에 대해서 단위는 디시멀 10진법으로 소수점 4자리까지, 각도도 역시 디시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각도죠. 도분초나 라디안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그런데 소수점이 몇 자리까지 되어 있나요? 아예 소수점이 표시 안 되어 있죠. 네, 소수점 2자리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기본 단위가 여기 나옵니다. 여기서 기본 단위를 지정하는 거죠. 자, 오케이. 다시 디스턴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네, 이제서야 비로소 소수점이 아니 각도에 대한 소수점이 2자리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디스턴스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에어리아. 에어리아는 면적이란 뜻입니다. 면적 구하기입니다. 면적 구하기예요. 자, 에어리아. 그럼 캐드가 물어봐요. 퍼스트 코너 포인트. 자, 첫 번째 점, 넥스트 포인트, 넥스트 포인트, 넥스트 포인트. 자, 초록색 영역이 하나 만들어지죠?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면적이 계산되어집니다. 에어리아 파라메터. 파라메터는 둘레를 뜻합니다. 에어리아가 면적이고요. 파라메터가 둘레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계산해 보시죠. 자, 근데 가만히 보세요. 저는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값이 나왔습니다. 그럼 도대체 얘는 단위가 뭘까요? 단위가 뭘까요? 바로 밀리미터 제곱이 되겠죠. 근데 보통 우리는 이거 미터 제곱을 사용하죠. 그러면 지금 제가 계산한 쟤는 몇 미터 제곱일까요? 보통 면적은 미터 제곱을 많이 쓰죠. 캐드에서는 밀리미터 제곱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계산한 그 값은 전부 다 밀리미터 제곱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건 미터 제곱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도대체 몇 미터 제곱일까요?
간단합니다. 1.23m 제곱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00mm는 1m입니다. 아니, 거꾸로 써야 되겠군요. 1m는 1000mm입니다. 그러면 1m 제곱은 1000mm 곱하기 1000mm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미터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1m 세제곱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단위를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1m는 1000mm입니다. 1m는 1000mm예요. 그러니까 1m 제곱은 1000mm 곱하기 1000mm죠. 공이 6개가 붙습니다. 소수점 자릿수를 그러니까 1000단위 자릿수를 활용하면 암산하기가 쉽습니다. 1m 세제곱은 이렇게 공이 9개가 붙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서클, 제가 원을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사각형 같은 경우는 아까 점을 찍었단 말이죠. 그럼 원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면적 보시면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이 두 개예요. 점을 찍어서 영역을 구하는 방식이 있고 오브젝트를 통해서 한 번에 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누르면 이렇게 객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면적이 계산되어져서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엔 이렇게 해보죠. 제가 사각형을 그렸고 중간에 원을 이런 식으로 그려 넣습니다. 트림으로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얘는 어떻게 면적을 구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객체가 이렇게 사각형이나 원 딱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들쭉날쭉할 수 있단 말이죠. 일단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우리가 공부했던 명령어 중에 조인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조인. 요 위에 올라가면 조인이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네요. 결합하기 명령어. 기억나시나요? 어레이 할 때 설명을 했었습니다. 조인이라는 명령어로 다 선택을 해서 하나로 이렇게 묶어줄 수 있습니다. 조인 명령어 쓰는 겁니다. 그러면 라인이건 서클이건 다 묶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묶이겠죠. 네, 이 상태에서 에어리아 오브젝트로 그냥 꾹 클릭하는 겁니다. 그러면 면적이 간단하게 계산되어집니다. 조인 명령어 쓸 때 한 번에 조인되지 않습니다. 여러 번 해야 조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번엔 제가 원을 이렇게 3개 더 추가했습니다. 면적을 더 추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자, 이럴 때는 add area를 씁니다. 면적 더하기죠. 자, add area를 누르면 역시 마찬가지로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이 2개가 딸려오고 subtract area, 즉 면적 빼기가 딸려옵니다. 자, 오브젝트로 면적을 추가합니다. 면적을 추가하면 최종 추가된 면적이 이렇게 계산되어집니다.
더 이상 면적 추가할 거 없으면 엔터 치면 최종 토탈 면적이 이와 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번엔 면적을 빼보도록 하죠. 자, 중간에 이렇게 제가 서클을 그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요만큼의 면적을 빼기를 원해요. 자, 에어리아 여기 면적 빼기 있네요. 그 면적 빼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면적 나와요. 못 씁니다. 보세요. 오브젝트 그리고 면적을 이렇게 빼버리면 면적 자체가 마이너스가 나와버려요. 못 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체 면적을 먼저 계산합니다. add area로 전체 면적을 계산해요. add area 오브젝트로 이렇게 전체 면적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리고 엔터, 서브트랙트 에어리아 누르고 오브젝트 눌러서 필요한 만큼을 이렇게 빼는 겁니다. 그래야 올바른 면적이 계산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좀 더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런 거죠. 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들이 있습니다. 한자라는 단위를 사용해요. 현장에 나가면요, 한자, 두자 이렇게 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서 주로 많이 사용하냐면 유리집이요. 유리집하고 그 다음에 목재소 있죠. 나무를 다루는 사업소, 그러니까 즉 가구 제작하는 데라든지 목재소라든지 이런 데는 자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한자, 두자, 자라는 단위를 사용해요. 그러면 한자는 몇 센치일까요? 한자는 한 뼘을 의미합니다. 한자는 한 뼘이에요. 한 뼘이 한자입니다. 그러면 보통 한 뼘이 몇 센치 정도 나올까요? 보통 한 20cm 정도 나와요. 그래서 한자는 20cm구나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춘추전국 시대 때 한자는 대략 15cm 정도 됐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키가 작았기 때문에 15cm 정도에서 조금씩 커져갑니다. 사람의 키가 커져가니까 조금씩 커져가요. 그랬다가 현재의 자가 나오게 된 거는 구한말 때, 일제 강점기 지나면서 고착화됐는데, 네, 이게 한자입니다. 원래는 손바닥 한 뼘이 한자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한자의 개념은 30.3cm입니다. 자, 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1인치라고 하는 것도 많이 사용합니다. 1피트라는 단위도 사용합니다. 자, 2.54cm가 1인치. 그럼 피트는 얼마일까요? 피트는 얼마가 될까요? 1피트는 발바닥의 길이입니다. 성인의 발바닥 길이에요. (30.48cm입니다) 비슷하죠?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이 인체를 기준으로 했다는 것도 재밌지만 한자나 1피트나 크기가 비슷합니다. 자, 2.54 곱하기 12 30.48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1인치 곱하기 12 그러면 그게 1피트가 됩니다. 혹시 물고기 키워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제 애들이 어렸을 때 물고기를 키워봤는데, 물고기를 키우려면 어항이 필요하죠. 어항을 이제 사러 이제 나갔어요. 홈플러스 같은 데 말고 이제 좀 뭐라 그러죠? 그 물고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가게 있죠. 갔더니 자반 어항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이 자반 어항이 한자 반 어항이란 뜻입니다. 한자가 30.3이죠. 뒤에 점 무시하고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45cm 어항이란 뜻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저 어렸을 때 제가 처음 결혼할 때 그때는 장롱을 사야 했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다 붙박이장이 들어오죠. 그런데 저 어렸을 때는 제가 결혼할 때는 장을 사야 했어요. 9자장, 12자장. 장롱집에 가면 적어도 12자장은 필요해요. 아니 9자장이 필요하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12자장. 12자 장롱. 그러면 계산하면 돼요. 12 곱하기 30. 3m 60이란 뜻이네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거 정확하게 말하면요. 12 나누기 4. 세자씩입니다. 장롱이 세자예요. 즉 90cm짜리 장입니다. 얘가 장롱이 4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12자 장롱 그러면 장롱이 4개입니다. 그러면 장롱 한 개당 세자란 뜻이 되는 거고, 이거는 곧 90cm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장을 별도로 구매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붙박이장이 있더라도 장롱을 별도로 구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확인해 보세요. 장롱 폭이 900입니다. 900mm예요. 90cm입니다. 이게 기본 폭이에요. 높이는 보통은 2100. 이렇게 됩니다. 보통 장롱 사이즈가. 그리고 방문 사이즈, 우리 저 들어오는 방문 있죠? 방문 사이즈 혹은 장롱 사이즈가 보통 이 정도가 돼요.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될 단위, 이거는 거리에 대한 거라면 지금은 이제 면적에 대한 겁니다. 평이라는 단위가 나오죠. 평, 한 평, 두 평. 그러면 도대체 한 평은 몇 미터 제곱일까요? 한 평은 3.3 미터 제곱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평은 6자 곱하기 6자입니다. 180 곱하기 180이에요. 이거 루트 씌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1.8m 곱하기 1.8m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한 평에 대한 개념입니다. 근데 현장에 가면은요, 해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해배라는 단어 혹은 평이라는 단어를 누가 많이 쓰냐면 도배하는 아저씨들 있죠. 도배 가게하고 그 다음에
페인트 가게하고 장판 가게 아저씨들이 이 해배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면 1해배는 도대체 얼마일까요? 해배라는 단어를 써요. 해배는 1m 제곱을 1해배라고 합니다. 헤이베의 일본식 발음을 줄인 겁니다. 1 헤이베, 즉 평방미터. 그러니까 한자로 평방미터란 뜻이에요. 헤이베가 한자로 평방미터란 뜻이에요. 평방이란 뜻입니다. 평방. 이 평방의 일본식 발음이 헤이베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해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터 제곱으로 읽어요. 근데요, 루베라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해배, 루베라는 단어도 써요. 루베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루베는 입방이란 뜻입니다. 루베의 약자예요. 입방이란 뜻입니다. 즉 1m 세제곱이란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어디서 쓰냐면 레미콘이요. 실내 건축을 하든 건축을 하든 바닥이나 벽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어야 돼요. 그러면 레미콘 회사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오늘 콘크리트가 6루베 필요합니다. 6루베 보내주세요. 5루베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베라는 단어를 써요. 현장에서 쓰는 거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적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적산은 자재의 물량을 계산하는 것. 이게 적산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오른편에 벽이 있죠. 이 벽에다가 벽돌을 쌓고자 합니다. 그럼 도대체 벽돌의 개수가 몇 개가 필요할까요? 갑자기 멍해지죠. 그죠? 이게 적산이에요. 내일 여기다 벽돌을 쌓을 거예요. 조적이라고 합니다. 여기 조적할 거예요. 그러면 미리 내가 자재를 시켜놔야 돼요. 벽돌을 주문해놔야 됩니다. 물량을 얼마나 주문해야 되죠? 이게 이제 적산입니다. 이거 간단해요. 벽면의 면적 나누기 벽돌 한 장의 면적. 그러면 벽돌의 개수가 나와요. 즉 적산의 가장 기본은 면적인 겁니다. 면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비중이라는 단어 아시죠? 비중. 그죠? 이 비중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요. 1cm 세제곱 물 가로 세로 높이 1cm의 무게를 비중 1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물 가로 세로 높이 1cm의 무게를 비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중 1보다 무거우면 물에 가라앉고 비중 1보다 적게 나가면 물에 뜨게 됩니다. 나무 같은 경우, 소나무 같은 경우 0.6이에요. 비중이. 그럼 어떻게 돼요? 물보다 가벼운 거죠? 물에 떠요. 자,
철의 비중이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철의 비중은 7.8입니다. 철의 비중은 7.8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왜 비중이 왜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철은 철은 단위 중량당 금액이 형성됩니다. 다시 말하면 1kg당 얼마, 2kg당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요. 1m에 얼마, 2m에 얼마 이게 아니고 중량 단위로 금액이 나와요. 1kg에 얼마, 2kg에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중량을 어떻게 구하죠? 철의 중량은 도대체 어떻게 구할까요? 간단해요. 자, 철의 중량은 가로, 세로, 높이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부피죠. 이 부피의 비중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량이 나와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CAL하고 CALC가 있는데 둘 다 계산기입니다. 둘 다 계산기예요. CAL, CALC 먼저 CAL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계산식이 여기 나와요.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계산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CALC는 컬큘레이터라고 해서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컬큘레이터에서 계산기 대화 상자가 떠요. 여기서 숫자를 누르면 됩니다. 자, 이번엔 리커버입니다. 리커버는 많이 쓰이진 않는데 복구라는 명령어입니다. 도면 복구예요. 도면을 복구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아주 드물게 도면이 깨져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아주 드물게 도면에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리커버 명령을 사용합니다. 자, 리커버 그러면 파일 선택하라고 뜨죠? 네, 선택하고 오픈.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쭉 해서 에러가 있는 건 수정하고 에러 없는 건 에러 없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파일이 뜨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리커버. 리커버 명령어예요. 리커버리 복구하다라는 명령어고요. 자, 오픈.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기다려보죠. 자, 이렇게 파일이 떠요. 에러가 한 개 찾아졌습니다. 하나 수정했습니다. 이렇게요. 아주 드물게 하나씩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일이 이동 간에 그러니까 복사하는 과정 중에 혹시 이렇게 하나씩 깨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리커버 명령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파일 복구 후에 이렇게 도면이 오픈됩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리비전 클라우드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얘는 원래 드로잉 명령어예요. 리비전 클라우드 계정 마크라고 합니다. 계정 마크라고 해요. 클라우드가 구름이죠. 리비전은 개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정 구름 마크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정 마크예요. 계정 마크.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면 설계가 크게 일반 설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실시 설계가 있습니다. 뭐 일반 설계를 쪼개면 기획 설계, 계획 설계, 일반 설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기획, 계획, 일반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뭐 이건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기획, 계획 붙여서 하나, 일반 설계 하나, 혹은 뭐 그냥 통틀어서 일반 설계 하나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시 설계예요. 일반적인 설계는 우리가 필요로 한 도면을 계속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정하는 단계를 일반 설계라고 합니다. 일반 설계 때는 도면 엄청 수정해요. 근데 실시 설계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도면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시공 도면입니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면, 이게 실시 설계예요. 그러니까 실시 설계 때 도면을 수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품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시공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현장에 나가면 이런 일들 많아요. 도면상으로는 괜찮아 보였어요. 그런데 막상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벽을 딱 세워놓고 공간을 만들어 보니 좁더라 이거죠. 여기 너무 좁아. 벽 좀 다시 늘려줘. 그럼 어떻게 되나요? 허물고 다시 해야죠.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도면을 수정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막상 해보니까 이거 아닌데 도면 수정해줘 그러는데 이미 작업은 진행된 거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 벽을 내가 전날에 자재를 주문했죠. 그 다음 시공했죠. 양생해야 돼요. 근데 철거해야죠. 그러니까 부셔야죠. 철거해야죠. 다시 주문해야죠. 다시 쌓아야죠. 양생하고 기다려야죠. 시간이 늘어나 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공사 기간은 딱 못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밤낮 없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건축주가요. 혹은 이걸 의뢰한 사람들이요. 납품일자 맞춰야 돼요. 돈이 더 들어가는 건 본인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어찌됐든 납품일자는 맞춰야 돼요. 비용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도면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해놓습니다. 몇 월 며칠 날 언제 누구 때문에 도면을 수정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도면을 수정했습니다.
도면이 수정되면 이 실시설계의 도면이 수정되어지면 무슨 뜻이 되느냐면 비용이 추가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 견적이 100만 원이에요 라고 했는데 얘 때문에 10만 원이 더 늘어났어요. 이거 110만 원입니다. 왜 110만 원이에요? 처음에 1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만 원인데 왜 11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근거 자료가 되는 거예요. 이때 이거 수정했어요. 이것 때문에 10만 원 더 나왔어요. 라고 근거 자료가 되는 게 바로 리비전 클라우드입니다. 도면이 왜 수정됐는가를 체크하는 것. 그게 리비전 클라우드예요. 자, 리비전 클라우드 그룹 마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늘 이거부터 보셔야 돼요. 맥시멈 아크랭스, 미니멈 아크랭스. 구름이잖아요. 이렇게 구름 마크가 들어갈 거잖아요. 네, 이 아크의 길이를 말합니다. 아크랭스 0.5mm, 0.5mm 되게 작은 거죠. 자, 그러니까 아크랭스를 먼저 수정해 놓습니다. 20mm 엔터, 20mm 엔터. 아크랭스를 먼저 수정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오브젝트, 렉탱귤러, 폴리고널, 그 다음에 프리핸드까지 이렇게 네 가지 방식으로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스타일, 먼저 스타일 들어가 보죠. 스타일은 노멀 방식과 캘리그라피. 노멀은 일반 방식이고 캘리그라피는 펜글시 방식입니다. 일단 노멀 방식을 먼저 선택해 놓겠습니다. 노멀 방식이에요. 그 다음 프리핸드로 들어갑니다. 프리핸드 클릭, 그 다음부터 마우스 이동해 보세요. 다시 볼까요? 클릭. 처음엔 클릭입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이동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아크가 만들어집니다. 리비전 클라우드. 이번엔 폴리고널입니다. 폴리고널은 클릭하면 돼요. 계속 클릭하면 됩니다. 다 끝나면 엔터. 프리핸드는 마우스 처음엔 클릭이고 그 다음에 마우스가 이동하는 대로 만들어진다면 폴리고널은 내가 계속 클릭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각형 모양으로 만들어 주는 것, 그게 폴리고널입니다. 자, 또 볼까요? 이번엔 렉탱귤러입니다. 사각형이에요.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면 됩니다. 렉탱귤러 사각형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리비전 클라우드. 이번엔 오브젝트입니다. 제가 미리 렉탱글과 서클을 그렸습니다. 이렇게요. 리비전 클라우드 오브젝트. 그러면 조금 더 보기 예쁜 상태가 되겠죠. 렉탱글과 서클을 그려놓고 한번 해보시죠. 리비전 클라우드. 이번엔 스타일을 캘리그라피로 바꿨습니다. 자, 편하신 거 써보시면 됩니다. 저는 프리핸드. 자, 캘리그라피 타입입니다. 다시 볼까요? 뭐 렉탱귤러 이렇게 폴리고널. 자, 한번 해보시죠. 자, VP 아웃은 아랫선 가리기. 우리가 도면을 그리다 보면 어떤 건 위로 올라가고 어떤 건 아래로 내려가요. 자, 보시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라인, 아니 서클로 가립시다. 서클.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는 별로 티가 안 나지만 어떤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어떤 하나는 아래로 내려가고 그래요.
이거를 이용해서 이 아래선 가리기를 하게 되는 것, 이게 VP 아웃입니다. 자, VP 아웃. 그러면 이제 폴리라인을 이용해서 객체 클릭하면 됩니다.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자, 렉탱으로 가보죠. 렉탱글. 제가 렉탱글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VP 아웃. 그 다음 폴리라인을 이용해서 클릭했습니다. 자, 여기 뒤에 밑에 좀 가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폴리라인. 역시 폴리라인. 폴리라인. 자, 어떤가요? 요 사각형이 제일 아래에 있어서 지금 내용 싹 가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VP 아웃을 이용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위치를 옮겨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건 밑으로 내려가고 어떤 건 위로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순서대로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내용들 보이시나요? 이게 VP 아웃입니다. 아래에 있는 내용을 감추는 것, 그게 VP 아웃입니다. 자, 드로우 오더까지 오늘은 해볼 텐데요. 드로우 오더가 뭐냐면 순서예요, 순서. 지금 보시면 나는 얘가 앞으로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얘가 뒤로 그러니까 아래 깔려 있는 건 얘가 먼저 작업되어지고 그 다음 작업되어지고 그 다음 작업되어지고, 다시 말하면 3번이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거란 뜻이에요. 이거 드로우 오더를 쓰게 되면 객체 선택하고요. 이렇게 어버브 오브젝트, 그 다음 언더 오브젝트. 어버브 오브젝트가 맨 위로 보내기, 언더 오브젝트가 맨 아래로 보내기. 프론트가 내가 지정한 객체보다 위로 보내기, 백은 내가 지정한 객체보다 아래로 보내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버브 오브젝트를 한 다음 선택하면 맨 위로 올라오겠죠. 이렇게요. 프론트가 맨 위고 백이 맨 아래군요. 네, 프론트와 백이 맨 위고 맨 아래입니다. 어버브 오브젝트가 내가 지정한 객체 위로, 언더 오브젝트가 내가 지정한 객체 아래로, 이런 뜻입니다. 보세요. 선택하고 엔터. 어버브 오브젝트, 이 객체 위로 올라간 거 맞나요? 선택하고요. 언더 오브젝트, 똑같은 객체를 선택했지만 밑으로 내려갑니다. 다시 볼까요? 어버브, 위로 올라가세요. 언더, 아래로 내려가세요. 프론트, 맨 앞으로 보내주세요. 백, 맨 뒤로 보내주세요. 근데 이거 명령 안 써도 돼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객체 선택을 한 다음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드로우 오더 있습니다. Bring to front, send to back, 맨 위로 보내기, 맨 아래로 보내기. Bring above object, 내가 지정한 객체 앞으로 보내기. Send under object, 내가 지정한 객체 아래로 보내기. 굳이 명령어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